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오늘 불자님들, 우리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들이 참 많습니다. 경전들을 쭉 이래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말들도 있고, 또, 이거는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또 긴가민가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깨달음을 묻고 답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말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본인이 직접 안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는 출가해서 지리산에서 토굴 생활을 할 때 여러 큰 스님이나 선지식들에게 들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수행을 갖다가 깊게 해보면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아주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수행이었고, 참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하면은 수행이란 이 자체가 우리가 먹고 자고 행동하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란 이 자체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수행입니다. 또 마음먹기 달리죠. 이거는 이렇다, 저거는 저렇다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우리 출가 수행자들은 모든 게 숨 쉬는 것조차 수행이 되죠. 근데 제가 불자님들은 실전으로 안 해봤기 때문에 의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한 그런 불자님들은 또 이해가 갑니다. 법을 설하다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미소를 지어요. 그럼 보면 알지요. 근데 우리 불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하되 마음이 몸을 움직입니다. 이랬듯 이 수행력이 깊으면 깊을수록 찌한 맛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바로 반야 지혜입니다. 지혜란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바로 견성성불이자 직지인심입니다. 바로 깨달려 보는 그런 마음이죠.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화엄경이죠. 이 내용 보면 입법계품에 선제동자가 나와요. 이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납니다. 문수보살을 만나서 법을 듣고 참 감동을 하지요. 위 없는 바른 법을 갖다가 한번 깨달아 봐야겠다 싶어서 문수보살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깨달을 수가 있는고 묻죠. 그러자 문수보살이 많은 선지식을 만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선제동사는 남쪽으로 가면서 여러 선지식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납니다. 보현보살 10대 원을 듣고 크게 깨우치죠. 그리고 해양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설하고 있죠. 대성경전에 아마 최고의 경전으로 법화경과 금강경과 대방강 화엄경이 꼽고 있죠. 우리 불교 대학 가면은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오게 됩니다. 뭔가 뻥 터지고 뭔가 탁 소리에 크게 팍 깨우치고 한다는데 그런 건 없고 우리 제가불자들은 점수로 가기 때문에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깨우쳐 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리석음과 지혜에 얽힌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노랭이가 살았습니다. 성이 노시고 이름은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을 안 써요. 그냥 별명으로 노랭이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성은 노신데 동네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노랭이로 표현을 했지요. 그리고 노대감으로도 불렀습니다. 이 대감은 젊었을 때 한때 벼슬을 했습니다. 벼슬을 갖다가 매점 매석으로 벼슬을 사가지고 온갖 노락질을 다하고 백성들을 쥐어짜서 부자로 재물을 모으고 결국은 나이 들어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한양에 어느 모퉁이에다가 널따란 터에 집을 짓고 무료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노랭이는 그저 등을 치먹는 게 살아오면서 배한 것 뿐이었어요. 어쩌든가 너무 호주머니 들은 걸 털어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어쩌든가 너무 걸 갖다가 빼뜨는 게 하여튼 특기였습니다. 그래서 늦지막히 나이가 아주 많은 나이도 불구하고 그 버릇은 못 버리고 나쁜 짓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에게 와서 거짓말을 갖다가 세 가지를 하게 되면은 천냥을 갖다가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을 갖다가 방을 써붙입니다. 곳곳에다가 방을 써붙여 놓으니까 이것을 백성들이 보고 돈 천냥을 벌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 이야기를 해볼 거라고 노랭이 대감집으로 모이듭니다. 전국 8도에서 다 모이들지만은 노랭이 영감이 돈 천냥을 주겠습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세 가지를 잘해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쪼가버립니다. 처음부터 돈 천냥을 전혀 줄 생각이 없이 자기 노후에 그저 남 재밌는 이야기만 들을 거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그러자 세월이 흐르면서 온갖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무도 돈 천냥을 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줄리가 만무했지요.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자기 계획대로 밀고 가다 보니 모두가 와서 허탕만 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 시골 어느 젊은 총각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미리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먼 길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해도 밥 한 술 안 주고 쫓아버린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는 내 겨이 그 영감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을 테다 하고 한양을 올라가게 되죠. 한양으로 먼 길을 갑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해서 수소문 끝에 그 노랭이 대감집에 이르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하인들이 쳐다봅니다. 쳐다보면서 실실 웃거든요. 그자 이 총각은 감을 잡습니다. 어찌 와서 예 거짓말 세 마디 하면은 상금 천냥을 준다기에 방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거든요. 그자 대감이 마루에서 빙긋이 웃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오라 소리도 안 하고 마당에 서서 이야기를 해보라 합니다. 노랭이 영감은 이 총각이 입은 옷이나 얼굴이나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떡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너까짓게 거지 같은 주제에 거짓말 세 마디 할 정도나 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대감은 멀리서 온 이 총각 보고 물 한 모금 먹으라 소리도 안 하고 이야기부터 해보랍니다. 빨리 쫓아버리는 심보였지. 그러자 이 총각은 서서 이야기하기는 참 뭐하니 마루에 좀 앉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대감이 그러면은 마루에 앉아서 이야기하도록 하게. 그러자 이 총각은 마루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감님, 저는 아주 호강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감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행색을 보니 호강은 개뿌리고 어디서 머슴이나 하는 주제에 자기가 호강을 한다니 요놈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구나 하고 속으로 딱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대감이 답을 하죠. 그래, 호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보게. 저는 소를 키웁니다. 그래, 소를 어떻게 키우느냐? 예, 소는 남들과 똑같이 키우지 않고 저는 특별하게 키웁니다. 나무 갯자그를 사각으로 딱 만들어서 소를 나무 갯자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집을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옆에는 큰 구멍을 하나 딱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에게 맛있는 연물이라 풀을 잔뜩 뜯어서 먹입니다. 실컷 먹이고 또 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가 살이 찌고 찝니다. 그자 이 꾀짝에서 살이 너무너무 찌니까 더 이상 찔 수가 없어가지고 소살이 옆에 구멍이 난 구멍 속에서 살이 삐쭉삐쭉 밀려 나옵니다. 그때 제가 칼로 가지고 그 살을 떼어내지요. 나올 때마다 떼어내서 먹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어서 호강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자 영감이 들으니까 말도 아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놈아, 그런 법이 어딨냐? 예, 맞습니다. 제가 거짓말 한 가지 했습니다. 이러자 이 영감은 아차, 내가 인정을 해버렸구나. 아, 요놈이 맹랑한 놈이네. 두 번째는 내가 절대로 내가 속을 줄 아나. 한번 봐라. 그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라. 예, 대감님, 제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감님께서는 저보고 어릴 때 글을 참 잘 읽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대감이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온 놈이 어릴 때 늘 안단 말인가. 처음부터 이놈이 거짓말 하구나. 그러자 대감님께서는 저를 글을 참 잘 읽는다고 수시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지요. 그리고
너는 머리가 똑똑하고 커서 큰 벼슬을 하였구나. 다음에 벼슬을 하고 하면은 내 셋째 딸을 갖다가 너와 혼인을 하도록 만들어 줄구만. 약속을 하셨지요. 그러자 대감이 깜짝 놀랍니다.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니까는 옛 이놈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그런 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장가갈 나이도 되었고 또 대감님 집에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대감은 딸이 홍기가 차서 사익감을 구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각은 따님을 저인데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이제 딸을 저인데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감이 노발대발하면서 너 같은 거지놈인데 어떻게 딸을 준단 말이냐. 예, 제가 두 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차, 또 영감이 두 번째 거짓말에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자 이 영감은 속에서 불불 끓습니다. 요 놈이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번 세 번째는 무조건 내가 그래, 그렇지, 그런 일이 있지. 이것으로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을 거다. 하고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이제 한번 해봐라. 세 번째는 절대로 속지 않을 거다. 다짐을 하고 딱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총각이 대감님 세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거라. 대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젊었을 때 보찜 장사를 좀 했습니다. 아, 요놈 봐라. 나이도 몇 살 안 먹은 놈이 뭐 옛날에 젊었을 때 말도 안 소리 처음부터 하고 있구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총각이 보찜 장사를 할 때 저 충청도 보은으로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땅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번개에 맞은 바위들이 쭉 있는데 그 바위 위에 대추나무가 쭈르륵 있었습니다. 그 대추나무를 보니 주릉주릉 엄청나게 대추가 많이 열린데도 아무도 못 따갔습니다. 워낙 높은 바위 위에 대추나무 있다 보니 날개가 달린 사람 아니고는 도저히 그 대추를 딸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 대추가 굉장히 탐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날개가 없다 보니 어떻게 그 대추를 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곰곰하게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는 바로 고춧가루를 갖다가 세가마니를 샀습니다. 그 고춧가루 세가마니를 바위 위에 올리다가 바위 틈에다가 내리 갖다 부어버렸지요. 부어버렸더니 바위들이 메어가지고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채기를 하는 그 소리에 이 대추나무들이 벌벌 떨면서 대추가 다 떨어졌습니다. 바위들이 재채기 할 때마다 대추나무가 떨리더니 대추가 뚝뚝 다 쏟아지죠. 그리고 떨어진 대추를 갖다가 제가 주워 담았으니 근 30가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감 속으로 야, 요놈 거짓말해도 보통 거짓말을 한 놈이 아니구나. 내가 단단히 안 넘어가야지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 총각은 대추가 30가마니가 나와서 그걸 갖다가 장안으로 한 양으로 다 옮기죠. 옮기가지고 갔더만은 참 저는 재수가 좋았습니다. 그때 대추 흉년이 들어서 대추가 아예 시장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한약에 쓸 대추도 없고 대추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값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대추 한 가마를 갖다가 1000냥에 제가 팔았지요. 대감님 어떻습니까? 그러자 대감이 난처합니다. 요걸 갖다가 거짓말을 갖다가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데 워낙 큰 거짓말 하니 내가 말리 들 수도 없고 그래 그런 해가 있었지. 나도 대추가 귀한 때 채가마니를 갖다가 사서 쓴 적이 있네. 이야기를 하거든. 아 맞습니다. 그때 제가 대감님에게 대추 채가마니를 판 적이 있었죠. 그때 대감님은 저인데 동계산을 안 하고 외상으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맞지요? 인정하지요? 그러니까 그 옛날 예상값 이제 채무를 하도록 하십시오. 채가마니니까 3000냥을 저인데 주시면 됩니다. 지금 주십시오. 하자 대감이 속으로 열불이 납니다. 이놈이 거짓말을 갖다가 완전 해서 내를 갖다가 꼼짝없이 만들구나. 인정을 하자니 3000냥을 줘야 되고 거짓말로 인정을 하자니 1000냥을 내놔야 되고 외통수에 걸려버렸어요. 그러자 대감은 꿍꿍 앓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빙긋이 웃지요. 그러자 대감은 최후의 수단을 씁니다. 큰 소리로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자 총각이 한 번 더 빙긋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감님 하인은 왜 부르시오. 나는 당신같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소. 또 불쌍한 백성들을 쥐어짠 그 더러운 돈은 주어도 받지 않소이다. 오직 당신이 밉살스러워서 내가 온 것이요.
젊었을 때는 그렇다 쳐도 늙어서는 제발 좀 사람답게 사시오 하면서 이 총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자 노랭이 대감은 머리가 하얗게 되죠. 그때서야 크게 뉘우치게 됩니다. 이렇듯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서 많은 것을 깨닫는답니다.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오냐에 따라서 옳게 깨달을 수도 있고 거꾸로 더 욕심만 차돌같이 여물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 드는 사람 흔히 이야기하죠. 절대 안 변한다. 더 심해진다는 말이죠. 그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불교 또 공부를 이래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 깨달아가서 나이 60이 넘으면 이순이라죠. 무엇을 듣든 간에 이해를 할 정도가 되고 아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불자들이 됐으면 합니다. 대방광물 화엄경, 화엄경에 나오듯이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란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수행 열심히 하시고 모두 건강하십시오.